제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거를 연구소 소장을 맡고 나서 저희가 이 주제를 제1회 시민정치학교의 대주제를 이제 올리기까지 저희들이 함께 나눈 고민을 중심으로 강사 선생님들, 7분 강사 선생님들의 이제 일을 모아보면 좀 이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복지국가의 길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늦게 오든 뭐 더디 가더라도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여러 선생님 얘기를 제가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제 버무린 거죠.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대단히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사회이고, 고위험 사회가 특단의 조치라든가 어떤 계산체계 없이는 폭발할 거다. 최소한 그 상식적인 정치, 그게 보수든 진보이든 합리성과 상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폭발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회를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정리한 하나고요. 두 번째가, 그렇다면 어떤 복지국가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약간의 결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복지국가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은 세 가지 유형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기억의 환기라고 써 있는데, 기억을 같이 이제 좀 더듬어 본다라면은 첫 번째는 그 영미형이라고 얘기하는 영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독일로 대표되는 대륙형, 유럽 대륙형의 복지국가 모형이 있고, 그게 뭐 자유주의라, 아니 어떤 분들은 보수주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조합주의 복지국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세 번째가 저희가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좀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눴던 북유럽, 스웨덴이라든가 이쪽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북유럽이 얘기하는 사회민주주의 또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모형이 있고, 대체적으로 강사 선생님들은 바람직한 유형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스웨덴으로 대표되는 그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이 그래도 바람직하다. 거기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노동이 있는 복지국가 얘기도 하고 의뢰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지켜진 다른 유럽형도, 유럽 대륙형도 그렇긴 하지만은 북유럽형이 그래도 우리가 상상 속에서 현실 가능하게 그려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얘기된다면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좀 정리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과연 그런 게 그럼 한국에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이러저런 조건으로 봤을 때 역사적 경험이라든가 현재의 계급 계층적인 구조, 힘의 관계, 정치적인 제도의 문제, 정당, 노조의 힘 등등 봤을 때 한국에서는 대단히 쉽지 않겠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봐주시면 4쪽에 윤도현 교수가 제가 아는 복지국가에서 뭐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고, 물론 제가 볼 때는 강의는 별로 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력은 꽤 갖추신 분이고, 맨 마지막에 제가 한번 목소리는 안 좋지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회민주주의가 갈등과 모순으로 가득 찬 현 한국 사회를 단번에 낙원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만이 보다 인간다운 세상,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 모두가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세상을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이며 동시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미래이다. 오늘의 우리는 그 초석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거 하는 전이었죠. 스웨덴 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최현혁 교수도 이런 유사한 표현을 좀 하신 기억이 나가지고, 지금 당장 우리 세대, 최현혁 교수 저보다 약간 위에요, 나이가. 저랑 비슷한 세대인데, 지금 우리 세대의 완벽한 사민주의 복지국가를 만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소속을 놓는다라는 것이 10년 또는 20년,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 올 수 있다. 근데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지만 그것이 회의적이거나 불가능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 이런 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일단 어디 첫 수를 떠야만이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 좀 더 쉽고 가깝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뉘앙스에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뭐 사민주의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보다 보니까 꼭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시작하게 된다라면은 멀지 않은 미래에 상당 부분 또 제가 믿는 한국 사회는 대단히 역동적인 사회거든요. 저는 한국 정치사를 전공하고는 있지만은 제 한국 정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식하다는 얘기를 듣는 게, 예측을 못해요. 이건 다음에 무슨 일이 터질지, 국정은 뻥 터지고 뭐 뻥 터지고 얘네들 정신없이 가기 때문에
한국 정치학 전공하는 사람 치고 한국 정치를 전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전망력이 다 틀려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대단히 역동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서도 가끔 얘기를 했을 때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길은 지금 쉽지 않게 보일지라도 함께 그 길을 나간다면, 그리고 뭐 정치 세력 중에 어떤 세력이라도 그 길을 걷는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회의적으로 보진 않고, 그게 좀 더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제 우리가 주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누구와 함께 같이 갈 것이냐. 근데 대체적으로 저희 한국 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길이 어렵다고 보시는 분들이 유럽의 경험 속에 나오는 게 있죠. 두 가지 양대 수레바퀴가 있었다. 그것이 노동조합하고 진보정당이었다. 한국에서는 노조 조직률 지금 10% 안 되는 거 뭐 대체로 아실 거고요. 그 진보정당이 최대 한국 사회에서 지지를 받았던 것이 최대 높은 지지율이 2004년 총선에서 13.01%의 지지율을 통해서 10석의 국회의석을 만들고 나서 석 달 뒤에 23.1%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거의 최대치. 그건 좀 너무 이제 뭐 뻥 튀긴 것도 대단히 기대와 호기심이 차이. 그 뒤에 한 달 사이에 5%, 10%씩 막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10%대. 10%대 정도, 지금 현실적으로 5%대가 합산해도 5%가 안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의 진보정당이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색깔을 보여준다면 10% 정도의 지지율은 일정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내가 세금을 내서라도 복지국가의 증세, 복지국가 가는 길에 협조하겠다. 이게 대략적으로 10%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문항의 설계에 따라서 50%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35%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은 문항을 쪼개가지고 네가 낼래? 국가가 낼래? 아니면 다른 데서 뺏어가지고 할래? 뭐 이런 거 있을 때 내 돈을 내겠다라고 쪼개서 물어봤을 땐 대체로 10%에서 12% 정도가 내가 세금을 더 내겠다. 복지국가로 가야 되겠다. 그럼 대체적으로 그 지지율이 비슷하고, 저는 현재 진보정당, 진보정의당을 포함해서 진보정당은 10%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그걸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수반정당 뭐 이런 걸로 고민을 그 다음 단계로 고민해야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 진보정당 아니면 뭐 복지국가를 꿈꾸는 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과거와 같은 방식의 노동조합, 이거는 이제 오건호 선생이라든가 김영수 선생이 했던 얘기인 거죠. 노동조합이라든가 진보정당의 조직률에 기반한 그 이제 경성 권력자원이라고 얘기해요. 그걸로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연성 권력자원에 주목하자. 연성 권력자원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킹 파워라고 해야죠.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냐고. 지역 주민단체,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를 같이 이해해줘. 그게 이제 오건호 선생이 얘기했던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라든가 증세운동에서 조직을 새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기존 조직을 네트워크로 묶어가지고 운동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것, 이런 방식이 낫는 게 아닌가. 그랬을 때 그거는 내만국이라든가 내가 만든 복지국가라는 게 정당이 할 수도 있다. 그때 이제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김영순 교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정당이 하면 참 좋겠다까지 얘기가 나는데 정당이 지금 기대를 별로 안 하는 거죠. 안 해보고 별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라도 하게 만든다라면 저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걸 짜는다라면 이제 못할 것도 없잖아요. 다 여러 실험도 다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연성 권력자원과 경성 권력자원을 진보정당이 더불어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을 고민한다라면은 그것도 뭐 그렇게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또 생각이고요. 연성 권력자원과 경성 권력자원이 만나가지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좋은 사회가 이제 뭐 노동과 의뢰 권리 보장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연구소라든가 지금 여기 정책위원분들이 있지만 어떻게 이걸 의제 형성을 하느냐. 정책단위들이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꼭 그게 정치적 의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가장 서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가장 가려운 거기 지점에 딱 던져줘야 되는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7분의 강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여러 얘기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들은
저희 뭐 당에 계신 분들이나 당 밖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뭐 물건, 작품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냥 이 말로 연결해도 되는 건 아니죠. 그걸 딱 어떻게 던져주냐, 포장도 해야 되는 것이고 디자인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할 건 되게 많다. 그래서 보면 대단히 재밌을 거다. 저는 즐거움 갖고 이런 길 하나하나를 개척해 나간다라면 저희가 제1회 시민정치학교 한 거가 결코 잘못한 길은 아니고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7강 때였죠. 7강 때 이상한 선생님 한 분이 이제 불을 질렀죠. 복지국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평화국가와 함께 가야 된다. 그때 이제 국가부 교수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친한데 굶어가지고요. 최근에 살이 5kg 빠져서 그날 되게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힘이 되게 없었거든요. 일본에 지금 안식년에 가 있는데 일본 음식이 많지 않아가지고 거의 굶었대요. 먹은 거 소바라 그러나요? 소바? 그거 좀 먹었는데 기력이 없어가지고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아주 디프레도 좀 뭐라 그러긴 했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워낙 국가부 교수는 뛰어난 강사로 특히 이화여대에서 이 친구는 이대 7강도 하고 있는데 이화여대에서 뭐 3대 명강사 중에 한 명이라고 지가 막 우기는데 사실하게는 안 해도 그걸 떠나서 대단히 강의를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날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날 던진 말이 그거죠. 대한민국 상황은 다 아시겠지만 분단 상황인 거죠. 분단 상황에서 과연 복지국가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평화 문제를 풀고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동맹과 관련해서 복지동맹과 평화동맹이 같이 연결하면서 같이 갈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 평화복지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 평화는 이익이고 복지의 기초다라는 말을 이제 써가면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명료하게 되질 않아가지고 좀 약간 그때 뭐 이해하는데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제 주제가 아니니까 혓바닥에 꼬이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장지현 박사가 얘기했던 것은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의 양과 질에 달려있다. 국가부 교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 문제와 같이 가야 된다. 한반도의 현실 속에서 뭐 그렇다 저는 옳은 얘기라고 보고요. 결국 우리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이든 복지국가를 얘기할 때 국가 많이 하려면 우리 복지 담당자가 있으면 복지 정책이나 복지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복지 국가는 국가 비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의 얘기, 노동의 문제, 복지의 문제, 주변에 있는 생태와 평화 문제 이게 다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게 대한의 국가로서의 복지국가 비전이라고 보고 있고 조만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도 이제 또 뭔가 작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당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시민정치학교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당원 교육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좀 정리하는 말을 당대표이시기도 하고 오랫동안 진보정당 진보정치 활동을 해오셨고 또 그걸 누구 못지않게 고민하고 계신 우리 노회찬 대표께서 하셨던 말이 운명을 건 싸움이 지금 앞에 있다는 거죠. 이 표현을 보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만든 거를 가지고 승부를 걸자. 이제 남의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게 남아있는 거. 노회찬 대표가 얘기한 건 그거죠. 2016년, 17년에 뭐 대결전에 운명을 건 싸움. 14년 뒤에 있는 것을 경과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든 작품들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그 승부를 거는 건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에게 우리의 상품을 소개하고 이게 정말 좋은 상품이다. 써보면 너무 좋다. 애프터 서비스도 정확하다. 그리고 이것이 대단해서 여러분들의 후세까지도 훨씬 더 좋은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근데 하나하나 체곡체곡 쌓아가면서 시민정치학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을 하면 안팎으로 실력을 쌓는 속에서 그리고 연성권력 자원도 저희 주변에 과거에 비춰본 대로 꽤 있었던 것이 지금 많이 와해되고 좀 힘 빠져 있긴 하지만 그런 자원들까지도 이번 기회에 저희 7월 달에 지금도 7월 달이거든요. 우리
재창당, 제2단계 창당의 한 획을 긋는 당 지도부 선거와 당면 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결정점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드리면서 준비되지 않은 정리 발언을 요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소통을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강연이라는 제목은 어울리지 않고 소통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대화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떠들기보다는 같이 좀 공유하고 웃고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혹시 제가 질문을 드려도 당황하지 마시고 답변을, 밟지 않은 사람이 질문할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눈들을 안 맞추기 시작하시네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민운동을 얼마간 했습니다. 그리고 진보정당에 왔는데 시민운동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그런 진단도 많이 내리고 반성도 많이 했는데, 이게 운동이라는 게 너무 엄숙하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2008년에 촛불 집회할 때 발랄한 여고생들 또 시민들 모습 보면서 약간의 문화적 충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정당에 오니까 더 엄숙해요. 여기는 어쩔 때는 이게 참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그럼 저한테 오늘 처음 들으시는 겁니다. 미국의 여성운동가이고 아주 유명한 아나키스트인 엠마 골드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인데, 저는 정치고 운동이고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즐겁지 않으면, 그리고 본인이 즐기지 않으면 그런 즐거움을 다른 사람한테 주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즐거움을 전파 못하는 운동이나 정치라는 게 사회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즐겁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즐겁게 대화를 나누자는데 왜 이렇게 인상글을 쓰세요? 좀 편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까지 한 6, 7차례 강의가 있었던 거 맞습니까? 7차례. 복지국가를 주제로 여러 말씀들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의 이념부터 또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떤 특성, 유형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 교수님들이 발제를 해주시고 또 좋은 강의를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치인이고 어떤 이론가이거나 정책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설계하거나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들으셨던 강의들보다 훨씬 더 좀 거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전제를 드리고요. 물론 이제 정치인이 이론에도 정책에도 능통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신이 저한테 그런 재능까지 주시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또 그런 재능을 안 주셔서 제가 그런 능력까지는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보다는 거칠더라도 우리가 함께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소는 가다듬어지지 않았더라도 비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아주 단순한 질문부터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호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질문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보다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시죠. 진짜 궁금해서 그럼. 한 분도 없으세요? 우리 사회가 나아질 거라는 믿음에 대해서? 진짜? 모르겠다. 두 분, 나아질 거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거를 하나만이라도 좀 들어보세요. 나아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박하다. 절박하기 때문에 나아져야만 한다. 이건 나아져야 합니다. 전망이라기보다도 그냥 의지네요, 의지. 자, 그럼 반대로 다수의 분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한 분만이라도 좀 답변을 해주세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참 안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나요.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지지율, 오늘 또 지지율이 최고치를 경신했더라고요. 근데 그거야 일시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양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보다 더 큰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인류사 이래로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언제나 이 위기와 기회라는 것은 공존하고 있었고 한 사람의 내면에서도 이기적인 본성과 이타적인 그런 지향이 공존하듯이 서로 다른 어떤 지향과 가치와 또 뭐 이념과 혹은 이해관계와 이런 게 끊임없이 충돌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이게 흑이다 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나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는 절박함 내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치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정당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현실이 되게 비관적인데 저도 오다가 갤럽 여론조사 봤어요. 63% 보는 순간에 뭐 좀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정국에서도 어떻게 지지율 63%가 나올 수 있을까 이해도 안 되고 약간 절망스럽긴 한데 그런 현실적인 절망들을 좀 뒤로 해놓고 조금 우리가 낙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 7번의 강의에서 복지국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복지국가가 뭡니까?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복지국가를 얘기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새누리당도 복지국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진보정당도 복지국가를 얘기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도대체 그 사이의 차별성은 뭘까? 양의 많고 적음일까? 이런 어떤 문제의식까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난 6, 7번 전 강의를 안 들었어요. 공부를 하셨으니까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6, 7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복지국가라는 걸 한마디로 내지는 뭐 한마디가 아니라 몇 마디로라도 정의한다면 뭘까? 누가 한번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실 것 같은데. 기회의 평등이다. 또 다른 일을 하면서 문화를 향유하는 굉장히 멋지십니다. 우리 좌혜경 정책연구원님 복지국가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보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최소한의 삶을 기본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과 예. 사회 지구적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 복지국가라는 것은 분배와 재분배의 전 영역, 거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최대화하고 차별을 최소화하는 그런 사회경제 체제고 이 국가의 형태다. 뭐 사실은 뭐 단순한 얘기죠. 그리고 지난 6, 7번 강의 내내 들으셨던 얘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다 아는데 이게 왜 좋은 거냐? 왜 우리가 복지국가 지금 뭐 한 5, 6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가 굉장히 떴잖아요. 왜 좋은 거예요? 왜 좋습니까? 왜 좋으세요? 단순하게 좀 얘기하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최소한 먹고 사는 구에 안 돼서 자살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좀 고위험 사회에 와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먹고 살기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좀 자살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눈앞에서 많이 목격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정말 계층을 떠나서 모두 다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 좋으신 말씀인데, 근데 복지국가에 약간 미니멈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보다는 누구나, 그리고 사람이 개인의 자기 실현이나 혹은 자유, 이런 것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시장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국가,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그런 나라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해왔던 그런 복지국가와의 어떤 노동의 질이라든지 또 교육의 질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빈부격차라든지 혹은 경제적 성과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보면 모든 면에서 사실 비교하는 게 의미 없을 만큼 월등한 그런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실용복지국가라는 것이 좋은 것이고 좀 우리가 지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난 한 5, 6년 사이에 제가 따져보니까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가 떴습니다. 그 먹고 살기 어려워서겠죠. 그리고 좀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신자유주의의 반작용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게 한 30년 정도 이른바 그 전 세계적인 이런 사회경제 질서를 규율했고 한국 사회에서도 적어도 우리가 OECD 가입한 게 수장님 언제입니까? 96년입니까? 95년입니까? YS 들었으면서 저는 96년으로 기억합니다. 96년 이래로 한 15년 정도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말하자면 이 경제 질서가 그 우리 사회를 쥐락펴락했던 게 사실인데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와서 뭐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제학자들이 인류가 가장 잘 살았던 시대를 1960년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른바 그 전후 자본주의의 뭐 황금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형성됐던 사회체제라는 것은 일종의 그 지금보다는 훨씬 더 평등했던 사회체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면에서. 뭐 진위계수나 이런 물론 이제 한국 사회는 아니었죠. 그때만 해도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1세계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일 텐데, 근데 그 당시에 전후 그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하는 그 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시는 걸 또 혹은 정치학자들이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그게 이른바 그 사회민주주의적인 그런 타협에 의해서 혹은 자본주의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사회경제 체제였다. 뉴딜, 그러니까 대공황 이후에 미국의 뉴딜 체제가 그랬고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본격적인 복지국가의 길로 나서기 시작한 시점도 그 시점이고, 당시에는 또 냉전 체제가 들어서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 진영의 위협 같은 거를 좀 받았다고 생각해요. 공산주의 국가, 특히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그 진영의 위협, 내지는 체제의 위협으로부터 노동권의 보호라든지, 혹은 자본에 대한 규제라든지, 혹은 보편적인까지는 아니어도 일정한 수준의 사회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그 일종의 묵시의 협약 같은 것들이 저는 형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전면적으로 깨트린 게 이른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대처리즘, 무슨 레이거노믹스 이런 신자유주의 체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결과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뭐 세계화, 그리고 초국적 자본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국내 산업들은 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공동화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금융 자본의 지배 체제가 등장하고 뭐 기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신자유주의가 갑자기 나자빠졌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 월스트리트에서 무슨 99%를 위한 어떤 사회 이런 데모가 일어날 줄은 사실 상상도 못했던 그 욕망과 그 자본의 욕망이 들끓던 월스트리트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월스트리트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른바 99%들의 요구와 혹은 연대와 그런 행동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보스 포럼 아시죠? 세계 그 경제 포럼, 경제 정상회의죠. 다보스 포럼에서조차 신자유주의는 끝났다 이런 선언이 나올 만큼 그야말로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자유주의가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슬로건이 그런 게 않습니까? 트리클 다운 아닙니까? 판을 키우고 이 경제를 키워서 그 떡고물로, 그 낙수 효과로 전체가 먹고 사는,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가 그런 트리클 다운 효과를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티글리츠가 쓴 책에 보니까는 더 이상 트리클 다운, 그 낙수 효과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트리클 업, 이 분수 경제,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경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놓은 걸 어디서 봤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경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경제 성장, 내지는 말하자면 경제적 말하자면
그 양적, 질적 비약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힘은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경제민주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제민주화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경제민주화, 그리고 그 지금 국회에서 지난 임시국회에서 가맹점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을들을 위한 말하자면 개혁, 을들의 민주주의 혹은 뭐 을들의 반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벌과 대기업만 잘 먹고 잘 사는 체제가 아닌 이른바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자 그리고 서민들도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그런 수준의 어떤 경제민주화가 지금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경제민주화의 본질적 측면이 꼭 그건가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떤 공정 내지는 뭐 경쟁의 효율성, 이걸 담보하기 위한 개혁을 넘어서서 경제 체제 그 자체의 민주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경제 체제 그 자체의 민주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시장이라는 게, 기업이라는 게, 재벌이라는 게 권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도화되지 않은, 하지만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권력입니다. 근데 이 권력에 대항하는 권력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 권력에 대항하는 권력은 일종의 뭐 노동의 제도화든 아니면 그 노동을 중심으로 한 그런 광범위한 아래로부터 이 사회 세력의 힘이 지금보다 성장해서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자라나든, 저는 이 둘 중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재벌과 시장과 경제 권력은 막강한 반면에 그 권력의 대항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은 형성되지 않았고, 유일하게 그것을 잠정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수단으로 하고 있는 의회고 정당의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지금 이 정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당을 포함해서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자유주의는 끝났고, 이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그 주기적 순환을 하는데 새로운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새로운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는 복지국가라는 게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국가라는 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북유럽식 복지국가도 있고, 앞서 강의에서 들으셨겠지만 보수주의적 전통의 복지국가도 있고, 자유주의적 전통의 복지국가도 있고, 그 각각의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뭐 그 복지국가 유형을 떠나서 저는 그 복지국가라는 것을 관통하는 이 핵심 키워드는 저는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복지국가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회경제 체제의 민주화 혹은 우리가 줄여서 경제민주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 해온 지는 이미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최장집 교수께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필요성, 그리고 그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그런 어떤 권력으로서 뭐 노동의 시민권, 이런 얘기를 하신 지가 이미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10년 전과 지금과 뭐가 다른 거냐? 저는 그때보다 때가 훨씬 더 무르익었다. 그때보다 사회경제 구조가 훨씬 더 악화됐고, 분배 구조가 훨씬 더 악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어떤 의식적인 그런 지향에 의해서가 아니고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그런 표출에 의해서 이 사회경제 체제의 민주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민주화 복지, 지난 대통령 선거의 핵심 키워드였고, 모든 정치 세력이 그 문제를 사실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놀랍게도 모든 정치 세력이 그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얘기했던 경제민주화나 복지나, 민주당이 얘기했던 경제민주화나 복지나, 혹은 우리가 얘기했던 경제민주화나 복지나, 저는 큰 틀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차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보정당이고,
그래야 사실은 기존에 이른바 그 자유주의 정당이 얘기하는 그런 경제민주화나 복지가 가져올 정책적 결과와 다른 정책적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조금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떤 경제민주화냐, 어떤 복지국가냐, 이 문제로 이제 그 논의를 한 단계 더 좀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혁의 수준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분배에 우리가 흔히 복지 얘기하면 재분배를 많이 얘기합니다. 사후적으로 조세와 그 다음에 복지 제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그런 재분배를 복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재분배의 복지 혹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기준으로 한 경제민주화 이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고 양극화되어 있는데 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생산하는 유발하는 그 구조는 재생산 영역에 있는 게 아니고 생산 영역에 있습니다. 1차적인 분배 영역에 있다는 거죠. 근데 분배 영역에 있어서 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어떤 대안 혹은 그런 지향 이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 2차적으로 조세와 뭐 복지제도를 통해서 재분배를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뿐더러 여전히 문제의 핵심은 그대로 남겨놓는 그런 한계에 직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노회찬 대표가 이 강의 첫 번째 그 기조발제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보정당이 그동안에 일종의 복지의 양적 경쟁을 해왔다. 내지는 그 로얄티 경쟁을 해왔다. 민주당이 무상급식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보다 한 개라도 더 많은 무상모를 하려고 하는 이런 관성이 있어 왔고 복지의 원조 그 전통물이다라는 그 흘러간 자기 정당성을 자꾸 이렇게 최면처럼 거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그 정치적 경쟁은 혹은 그런 정치적 담론은 별로 유효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노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걸 좀 벗어나자, 그 프레임을. 오히려 저는 지금 우리가 복지국가를 얘기함에 있어서 물론 이제 그 조세의 어떤 뭐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을 훨씬 더 강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지제도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물질적 극부를 늘리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그 영역에 있어서의 근본적 개혁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배 영역에서 한 3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문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일자리의 질이죠.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근데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10년 이상 진보 진영 그리고 노동운동은 일종의 철폐담론을 얘기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근데 철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좀 바꿔야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비정규직이 발생시키는 어떤 구조적인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노동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대안과 그런 로드맵을 오히려 우리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 인해서 이게 철폐냐 아니냐 이렇게 좀 고착되어 있는 이 상황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당의 공약 혹은 그 이전의 총선에 대통령 선거 때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그 이전의 총선 때 공약을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사실이고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올바른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는 별로 답 없는 얘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뭐 오늘 새벽에 타결이 됐는데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노동조합 조직률이 10%가 안 돼요. 근데 노동조합 조직률이 이렇게 낮은 조건에서 저임금 내지는 노동시장에서의 약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이나 고령층에 대한 거의 유일한 노동안전망이 최저임금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른바 이 소득 기반의 어떤 밑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경제 핵심 전략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저임금 투쟁을 저도 뭐 시민운동 있으면서 최저임금 연대를 거의 한 10년 정도 했는데 중요하다 얘기했지만은 실은 관성적으로 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훨씬 더 지금보다 이 전략적 중요성을 여기다 부여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대안으로서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하는 그런 결정 방식의 그 전환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그냥 관성적으로 할 얘기가 아니고 이를테면 그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진보정의당의 3대 전략, 뭐 과제 이런 것이 하나로 최저임금 문제에 거의 올인하는 수준의 그런 운동과 캠페인을 벌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일자리 창출 혹은 가로열고 나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제시한 창조경제의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고용률 70%예요. 고용률 70%를 목표로서는 제시했는데, 근데 고용률 70%를 실제 그 달성하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전략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그 상임위 업무보고 때도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계속 질의를 했는데, 무슨 시간제 일자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자리 협약이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 보면은 뭐 황당하게 이를 데가 없는 내용이고,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발표가 나왔는데, 시간제 일자리의 실질적 임금 격차가 상당하다. 이런 분석도 나왔고,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도 일자리 나누기 혹은 일자리 늘리기 얘기를 하면 해왔던 몇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려서, 사회서비스를 확대해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물론 많은 얘기입니다. 하나도 틀린 얘기가 아니고, 이 사회서비스라는 게 혹은 복지라는 게 고용유발 개수가 제조업이나 이런 거에 비할 바 없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재정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상당히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뭐 그걸 계속 주장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임금 문제입니다. 특히 정규직 제조업 임금의 현실적인 축소를 대한민국 노동조합 운동이 수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현대자동차 그 정규직 그 생산직 정규직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그 근로자 이 평균소득에 비해 봤을 때 여기는 뭐 아주 상류층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대자동차 정규직 그 생산직 종사하는 생산범위에 종사하는 정규직 임금이라는 게 여전히 시간급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여전히 시급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업 특근을 이빨이 때려놓고 휴일도 없고 여가도 없이 일을 할 때 1억이 넘는 겁니다. 저는 이 임금체계, 임금 구조를 바꿔주지 않으면, 그 임금체계 산정 방식이나 이 구조를 바꿔주지 않으면 사실은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조합 그 조합원들에게 귀족노동자라고 내지는 노동조합 이기주의라고 정규직 이기주의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일자리 나누기 얘기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한 발 비껴나면 안전망이 없어요. 거기에 속해 있을 때만 그 기업복지가 주는 안전망, 그 임금이 주는 안전망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동시에 이 임금체계, 임금 구조의 개선 문제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정교한 정책적 대안을 진보진영이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고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제대로 된 대안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얘기를 해야지, 이 얘기가 전제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 단축 얘기는 아마도 그 현재 말하자면 정규직이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자발적 비정규직, 뭐 선택적인 비정규직 그런 거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 보장이 돼서 그런 시간제 일자리에 현실적 차별성이 없다는 전제비에서 성립 가능한 말하자면 일자리 나누기지. 물론 단시간 근로 이런 걸 선택했을 때 실제 임금 차이가 엄청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이른바 제대로 된 일자리 나누기가 아닐 뿐더러 그걸 통해서 달성되는 고용률 70%라는 것은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올해 추경 예산을 통해서 일자리 예산을 상당 부분 확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자리가 5만 개인가 올해 예년에 비해서 더 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5만 개 일자리의 거의 90% 이상이 다 최저임금 이하의 그런 일자리들인 거죠. 이런 식의 일자리 나누기나 이런 식의 고용률 확대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배 영역 내지는 그 노동시장 영역에서는 그 세 가지 문제가 제가 보기에 결국에는 향후에 진보정당이 추진해야 될 그런 핵심적인 정책 과제이자 또한 핵심적인 전략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재분배 영역에서는 역시 한 세 가지 정도가 고민이 됩니다. 하나는 사회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확보하는 지금 우리 보육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지방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고 중앙정부의 무책임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거의 뭐 무상보육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육은 상당히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프라가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그게 다 민간보육시설로 가가지고 보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 보육 부분에 있어서의 그 양적인 재원 투자는 굉장히 늘어나는 게 사실이고 그 아마 OECD 평균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전체 보육에 들어가는 그 투자되는 비용 중에 이 공적 투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인데 근데 보육 영역을 빼놓으면 또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나머지 영역들에 있어서 그리고 사회 서비스가 워낙 그 취약하기 때문에 이걸 다 시장에서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시장에서 사회 서비스를 구매해야 되는 그 복지국가라는 것은 이른바 탈상품화 수준이 굉장히 낮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복지국가, 뭐 미국과 같은 그런 복지국가일 거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보편적 사회 서비스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시민 사회에 있을 때 제일 고민이 됐던 건 그거예요.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다 자기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노인은 노인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여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보육은 보육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이른바 진보 진영 내에서도 내지는 친복지 진영, 복지 국가를 추구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 같은 게 없습니다. 물론 뭐 꼭 합의가 있어야 되느냐? 정치적 의지를 가진 그 정치 세력이 집권해서 그 자기 정치적 의지에 따라서 뭐가 우선순위가 이렇게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우리 사회에 지금 심각한 이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를 생각했을 때 어디서부터 이 그 사회 서비스를 확대해 가야 이른바 그 이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이게 향후에 어떤 뭐 성장 경제력이나 혹은 노동력의 질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뭐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가 항상 고민이었고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이라는 건 사실 재분배 영역과는 좀 동떨어진 별개의 영역일 수 있지만 교육 문제는 사실 제가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운동하면서도 경험해보지 못하지만 직감적으로 저도 애를 둔 학부형이기 때문에 느낍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한국 교육이 계속 가서는 우리가 절대 교육비를 적게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교육비만 많이 쓰는 게 아니고 공교육에 투자하는 비율도 그다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제도교육에, 공교육에 얼마나 많은 만족도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으며 혹은 그 교육의 질적 경쟁력이라는 게 얼마나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 교육의 질적 경쟁력이라는 건 사실 그 사회의 경쟁력과 저는 별로 다르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학벌주의 그리고 대학 입시 제도 또 그로부터 파생된 이 사교육의 문제, 이게 막 얽히고 뒤섞여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제의 침투와 영역을 갖고 있지만, 교육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그리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일단의 그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른바 이 사회경제체제의 민주화 내지 사회경제체제의 개혁이라는 비전은 굉장히 저는 한계가 있는 그런 비전이 되지 않겠나. 근데 교육 문제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문제의식만 직감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빈곤 축소입니다. 특히 저는 이 노후 빈곤의 문제가 향후에 아주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미 OECD 국가들 중에 이 노인 빈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되어버렸고, 연금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뭐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나온 그 뭡니까, 연금 수령 액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는, 그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던 거를 사기치는 거일 뿐만 아니라 이 장래에 다가올 노후 빈곤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연금 그 문제 가지고 이러저러한 운동들을 했었는데, 그 올해 이제 연금 재정 재계산 연도가 들어와요. 재정 재계산 연도라는 게 뭐냐면, 지금 국민연금을 받아가지고 기금으로 적립하잖아요. 일부는 지급하고 상당 부분은 적립하는데, 이 쌓여있는 기금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냐라는 걸 이제 계산하는 게,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기금과 지출할 연금을 비교했을 때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언제까지냐. 지난번 그 재정재계산 연도 때 2058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고갈되니까 줄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소득대체율을 막 낮춘 거 아닙니까? 지금 40%까지 나가졌잖아요. 아마 올해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연금이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연금은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노후의 적절한 소득 보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연금이 고갈되면 연금 못 줍니까? 연금이 고갈돼도 연금 줍니다. 유럽 국가들은 진작에 이 적립식 연금이 고갈되니까 부가식으로 바꿔서 당해년도 세금 걷어가지고 다 줘요.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연금제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연금 지출이라는 게 뭐 GDP 대비 굉장히 의미 없는 수준인데, 이미 유럽 국가들은 우리가 아마 2058년쯤 가면은 GDP 대비 10%가 안 된다 그래요. 뭐 5%에서 10% 사이일 텐데, 이미 유럽 국가들은 90년대 중반에 GDP 대비 10%를 다 넘었었습니다. 지금도 20%도 넘어서고 있고, 너무 그게 과거에서 그게 재정적자의 재정위기의 심각한 원인이 됐다, 이런 진단들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정부가 노후 빈곤 문제에 대해서 혹은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한 정치적 책임성을 갖느냐의 문제이지, 그런 무슨 보험 수리론에 입각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연금 문제 가지고 말들이 많이 오가니까 지금 제도에서 굉장히 많이 이탈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어떤 사적연금도 국민연금보다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뭐 계산이 딱 나와요, 해보면. 그런데 여전히 정치적 불신은 심각한 거죠. 정부가 잘못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이 연금제도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 빈곤율이 뭐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성대 빈곤율 따지면 한 15%, 뭐 심지어 20% 이렇게 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사회통합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그 빈곤율 가지고도 사회통합은 불가능한 얘기고, 아마 우리 남미 같은 나라가 될지도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의 그 정치적인 통합과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이 재분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증세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의 사이즈가 240조 뭐 이렇게 됩니다.
뭐 기금까지 합쳐서 얼추 한 300조 이렇게 되는데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재정 사이즈가 작아요. 우리하고 뭐 경제력 수준, 인구 뭐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유사한 국가들에 비했을 때 그리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재정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담세율이 낮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덜 걷고 그만큼 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걷고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있고 더 걷고 더 써야 복지를 늘릴 수 있다. 근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감세를 계속했잖아요. 지난 5년 동안 감세 정책 유지했고 지금 145조 그 공약 이행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한데 증세 얘기는 못 하겠고 이러니까 나오는 게 무슨 지하경제 양성안이 또 뭐 비과세 감면 축소, 비과세 감면 축소는 사실상 증세예요. 그 조세 감면 혜택을 그만큼 덜 주겠다는 얘기니까. 근데 최근에 그 기재부가 조세연구원에 의뢰해서 비과세 감면 축소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저희 상임위 소위에서 내용 발표한 내용을 들으니까 결국에는 근로소득자들에게 주어지던 근로소득 공제를 축소한다는 거더라고요. 여전히 부자 증세는 유지하겠다. 서민 증세하겠다. 이 속내였습니다. 저는 그 큰 틀에서는 증세고 전략적으로는 부자 증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본질적으로 정치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사회복지세 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의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여기에다가 썰택스 방식으로, 부가세 방식으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이고 그건 이제 목적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지출 용도로만 쓰고 전액 다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로 내리는 것으로 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되면 그 1년에 적게는 7조에서 많게는 12조까지 그 새로운 어떤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부자 증세 방식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일정 소득 이상의 사람, 일정 그 수익 이상의 기업 여기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보편화시키는 것으로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재정적 대안 없이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의 시연고사하고 시작도 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분배 영역에서 이 부자 증세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고 우리가 한때 그 부자에게 세금을 이 얘기를 했던 정당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정치적 슬로건으로 이 문제를 다시 전면화시키는 게 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면 정세상으로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135조 재원 마련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135조 재원 마련 방안이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지방공약 이행 그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게 124조예요. 합치면은 지금 거의 300조에 가깝습니다. 그 124조는 이미 진행된 사업들 말고 향후 이미 진행된 게 한 70조가 된다 그럽니다. 나머지는 재원 마련의 방안이 없어요. 아예.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BTL, BTO와 같은 그런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그건 진짜 하나만한 얘기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증세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증세로 몰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국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분배와 재분배 영역에서 그런 어떤 포인트나 그런 쟁점들을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말하자면 전략화시키고 다시 의제화시키고 다시 그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공유하느냐 이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느슨했던 그런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공정성 담론을 넘어야 된다. 시장의 공정성 담론은 아마 신자유주의가 수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재분배의 복지는 신자유주의가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는 복지를 기초로 합니다. IMF가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한테 차관을 주면서 제시했던 그 뭡니까 구조조정의 조건이 사회안전망을 만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년 만에 통과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시민사회나 노동조합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실질적인 원인은 IMF가 요구했던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지는 아마 이 체제가 수용 가능한 복지 내지는 체제가 수용 가능한 경제민주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보다 훨씬 더 사실은 본질적이고 급진적인 발상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스웨덴 3인당 강령을 읽다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경제의 이 제도와 조건을 늘 우선적으로 규정한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경제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경제나 시장은 민주주의에서 그런 규정을 갖지 않는다 이런 구절을 봤는데 굉장히 그걸 보고 단호하고 통쾌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냐면 경제민주화라는 게 어떤 시장의 고유성, 시장의 원리, 시장의 논리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허용하지 않는 그런 논리를 혹은 그런 원리를 만드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정치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마치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시장이라는 것은 혹은 경제라는 것은 이 우리 국가사회 공동체와 동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체계, 그 나름의 고유성을 갖고 절대 불가침하고 그리고 그 자체의 작동 원리를 갖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국가나 정치가 개입했을 경우에 경쟁력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것으로 치부되어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이건 거죠. 근데 저는 이 논리를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 더 이상. 경제는 정치와 떨어져 있지 않고 시장은 민주주의에서 지배돼야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리가 경제 영역에서든 시장의 영역에서든 분배와 재분배 어느 영역에서든 일관되게 관철되는 것이 저는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재벌이라고 하는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이 실체화된 이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뭐 노동의 권력이든 아니면 노동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 사회적 연대의 어떤 권력이든 그리고 가급적이게 제도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노동자 경영 참여 문제 그 독일이나 이런 데서 일본화되어 있는 노동자 경영 참여 문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에서도 굉장히 동떨어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현 불가능한 이런 의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그리고 사회정책의 결정 과정에 노동이라는 요소가 노동이라는 주체가 권력화돼서 개입하지 못한다면 그건 결국에는 일방적으로 그 시장이나 기업이나 재벌의 논리가 관철되는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최근에 이 노동자 경영 참여와 관련된 법안을 한번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더라도 만들어서 법안 발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그럴 만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별개의 문제고 아무튼 이 노동의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로 나아가는 게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에서의 어떤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규칙과 제도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단계입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근데 은연중에 경제민주화의 그 관점이나 눈높이가 그렇게 다운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라도 그걸 넘어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 물론 이 노동이 사회정책이나 혹은 경제정책이나 혹은 기업이나 어떤 기업 집단 내에서 그 의사결정 과정에 그 제도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의 민주주의를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거를? 전 정당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수단을 갖고 있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개입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경제 민주화 문제에 정당이 명운을 걸고 나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도 소극적인 수준의 경제 민주화가 아니고 훨씬 더 적극적인 수준의 이른바 이 사회 경제 체제를 민주화하겠다 몇 가지 제도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의 경제 민주화 전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리고 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 게 그 이른바 이제 사회 경제라는 새로운 대안 영역을 진보가 어떻게 사고하고 접근할 건가 이 문제입니다. 이른바 이제 사회 경제라는 영역은 시장 경제와는 원리가 다르죠. 시장 경제는 이윤과 효율과 경쟁이 그 원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 경제라는 것은 뭐 연대, 협동 이게 이제 그 규칙이고 원리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연대와 협동이 더 많은 효율을 낳는다라고 주장도 하고 뭐 일부에서는 몬드라곤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도 검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그런 것까지 욕심을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시장 경제가 경제의 중심이고 그리고 일부 이제 뭐 거기에 국가와 정부의 역할 혹은 개입 뭐 그걸 공공경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혼합경제적인 요소가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근데 이 사회경제라는 것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험적 시도에 지나지 않는데 저는 이걸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 그리고 질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느냐가 향후의 이 사회경제 체제의 민주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전략적인 그런 검토 지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뇌심리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그 경쟁과 효율과 이윤의 논리를 쭉 전파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 속에 내재되어 있던 이른바 이기적 유전자 이런 게 발동이 돼서 이 부자 되세요, 뭐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환상이 깨지고 나서 정반대의 유전자가 작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이른바 협동의 유전자 뭐 이런 얘기를 뇌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 들어서도 부쩍 이른바 이제 이 협동의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만들어낼 수 있는 대안의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근데 정작 진보정당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건지 내지는 추상적 관심이 있는 건지 별다른 사실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서 진보정당이나 진보정치는 앞서 얘기했던 복지국가나 경제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뭘 할 거냐 이 문제가 결국에는 오늘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뭘 하면 될까요? 한 가지씩 얘기하게 할까요? 돌아가면서 저는 몇 가지 제 요즘의 고민이나 문제의식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치개혁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초점을 둔 정치개혁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당에서도 정치개혁 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이런 정치개혁을 매개로 향후에 야권연대의 지형을 다시 짜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야권연대의 지형을 다시 짜기 위해서 이 정치개혁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진보가 생존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정치개혁 필요해야 된다. 저는 당연히 동의하고
이걸 계속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술적으로 야권연대의 말하자면 새로운 어떤 조건으로 이걸 활용하는 거, 그리고 그 전제에 의해서 무슨 안철수와의 연대와 협력, 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진보 정당이 내걸 어젠다 넘버1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적어도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절박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진보 정당은 너무 자기 절박한 것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동안에. 근데 사람들이 절박한 거를 해야지, 자기 절박한 거를 해가지고는 이게 그 공감이나 호응이나 동의나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측면에서 야권 연대와 협력의 유일한 기준이 과연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일치냐?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씨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동의하고 결선 투표제를 동의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선거연대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연대를 안철수 씨와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치적 개혁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정당하는 거 맞죠. 그런데 그 정치적 개혁의 핵심은 저는 이 사회경제체제의 민주화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자신 있게 내걸지 못하고, 그리고 차별성 있게 내걸지 못하고, 지난 몇 년간의 저는 모습이 그래왔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구호도 여기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적 개혁의 핵심은 사회경제체제의 민주화고, 우리 사회 전체에 민주주의가 넘쳐흐르게 하는 거다. 사회경제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넘쳐흐르게 하고, 일상의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넘쳐흐르게 하는 것이지, 선거제도의 개혁, 선거제도의 민주화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한테 절박한 과제일 수 있는데, 그게 진보정의당의 현 단계에서 어젠다의 넘버1이다 라고는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고, 그런 생각에는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같은 사회경제체제를 개혁하고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른바 협동의 경제와 같은 그런 대한경제 영역에서 진보의 기반을 갖기 위한 그런 장기적인 안목의 노력들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진보의 향후 생명력과 관련돼서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한 번의 선거를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정치적 기반이 축소되고 국회의원 수가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의 선거를 넘어서서, 물론 제가 정치인이고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선거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정당이 선거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입증시키지 못하면 망할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의 선거에 연연하는 전략과 프로그램으로는 진보 정치의 긴 호흡과 생명력을 결코 확보하지 못하는데, 지난 진보 정치 몇 년의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 전략적으로 전술적인 문제를 전략적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좀 몰두해 왔던 거, 매몰되어 왔던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노동의 문제 그리고 진보 정치의 문제인데, 얼마 전에 심상정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민주노총 중심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이 보이고 있는, 조직노동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에 대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제가 재탕삼탕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폭넓은 그 노동대중 혹은 노동을 넘어서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뭘로 접근할 거냐, 이 전략이 있어야 실은 자기 부정이 정당화되는 거죠. 근데 자기 부정만 해놓고, 그러니까 과거의 자기 부정만 해놓고 새로운 어떤 전략이 없다면 이건 정당화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별로 사실은 새롭게 다가가지도 않을 거고, 좀 별로 감동도 없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슈 따라다니기 하지 말고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반을 갖고자 하는 그런 노동 대중이나 그런 어떤 이 서민 계층과의 이 깊은 사실은 그 교감과 연대를 통해서 조직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중소자영업자위원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수준은 이슈를 매개로 한 남양유업 거기서 파생된 어떤 제도 이거를 매개로 한 연대이지 그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총체적 조건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그 문제를 공감하고 혹은 아파하고 혹은 느끼고 혹은 거기서 활동가를 만들고 그 사람을 정당의 활동가로 포섭하고 이런 어떤 조직화 운동으로까지는 아직 우리의 상상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대중운동이나 대중정치는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사실은 진보정당의 기반이 생기고 이거는 단시간 내에 가능한 성과가 아니고 단시간 내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민주노총 중심이 아니다. 훨씬 더 넓은 그런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으로 가겠다고 했으면 그 정도의 전략적 투자와 노력을 할 그런 자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정당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정당은 새누리당이 유일한 국민정당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정당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역정당이죠. 새누리당도 본질적으로 지역정당이지만은 그에 비해서는 훨씬 더 국민정당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진보정당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그냥 과거에 이제 노동 내지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일부 이제 운동권 이게 이제 진보정당의 조직적 실체였거든요. 근데 국민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자기 정치의 그 대중적 경계를 넓히는 것과 동시에 그 대중적 경계를 전취하기 위한 그런 집요한 조직적 노력이 있어야지 그런 거 없이 어느 날 그거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슈 몇 개 돌렸다고 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 진보정의당은 지금 뭐 약간 임시 가설적 정당의 성격이 있어서 그런데 너무 그런 사실은 그 고민의 흔적들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뭐 남 탓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반성을 좀 해봤고 그 연대 방식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우리 뭐 이런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집회 한번 나와주고 특히 국회의원이 나와주면 좋고 그리고 이런 법안 발의해주면 좋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연대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보다 더 그 정형화된 그리고 일종의 서로에 대해서 그 신뢰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연대의 방식들을 좀 개발해야 된다. 이럴 때는 협약 같은 걸 맺는 거죠. 우리가 유통상인연합회하고 그리고 보건의료 노조하고 그리고 어떤 그 집단하고 현재 혹은 향후 2, 3년간의 의제를 가지고 협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협약을 정치적으로 실천하겠다는 공동의 선언 같은 걸 하고 그리고 그걸 우리는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과를 조직하는 이런 방식의 좀 더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그런 연대와 그런 책임 있는 접근의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이게 일회성의 그런 연대로 그 일회성의 그 소통으로 좀 끊기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덧붙여서 한 가지 얘기하자면 한 가지만 말씀해 예. 주시고 마무리 시간이 알겠습니다. 한 두세 가지 더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뭐 선거 대응 잘해야 된다는 건데요. 2016년도, 2014년도입니까 내년에? 14년도 지방선거 잘못하면 우리 망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출마해야 됩니다. 무조건 출마할 사람들을 지금부터 발굴해야 되고 출마할 사람들 없으면 중앙당 당직자들부터 다 출마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들부터 다 출마해야 됩니다. 정당이 선거에 못 나가는 순간 죽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노동당이 분당돼서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으로 민주노동당으로 나눴을 때 진보신당이 왜 죽었습니까? 선거 정치에서 죽은 겁니다. 말하자면 그 대학원 정치 한 거 아니에요. 이빨들만 남아가지고. 지는 거예요.
내년 선거에 저는 제 보좌관 중에 최소한 1명 이상은 반드시 출마시킬 겁니다. 그래야 저도 다음 선거를 기약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부 이런 자세로 설신성인할 자세로 당을 위해서 몸을 던질 자세로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 당장 그 다음 총선을 넘어서서 다시 우리가 10년을 비벼볼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정당의 시선이 좀 멀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불가능한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꿈을 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과거에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민주노동당 초창기에. 근데 요즘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좀 그게 다소 뜬금없는 얘기더라도 추상적인 얘기더라도 그런 얘기 해야 돼요. 지금 뭐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환경과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위협으로 대두되는데 진보정당은 뭐하고 있냐. 심상정원 탄소세, 박원석 기후정의세 하나 발의하는 거 이게 다입니다. 우리한테 그런 담론이 없어요. 그냥 이걸 진보정당으로서는 자기 역할을 정말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훨씬 더 급진화돼야 될 인권 담론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난민법이 통과됐어요. 대한민국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이 통과됐는데 그 난민법 아주 엉망인 난민법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도 여전히 1년에 굉장히 많은 수의 난민 신청들이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난민 자격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 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탈북자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난민 문제 같은 거에 있어서 우리는 훨씬 더 급진적인, 그리고 이 성정치, 성정치는 예전에 진보신당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약간 퇴보된 느낌이 그런 데 있어서 훨씬 급진적인 당장의 제도로서 정책으로서 실현 불가능한 거나 혹은 진보정당이 대중화되는데 다소는 걸림돌이 되거나 어디 가서 욕먹을 수 있는 이런 거라도 과감하게 이런 불가능한 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진보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일종의 행동강령의 문제인데요. 좀 매력적인 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첫 번째로 얼굴 좀 바꾸자 이런 얘기입니다. 간판 좀 바꾸자. 이번에 천호선 그 후보가 이제 대표가 되시면 진보정당의 오랜 간판이 바뀌는 셈인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실지. 근데 아무튼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얼굴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태도도 좀 바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 근데 좀 다들 지금 뭐 여전히 심각해요. 저도 물론 좀 심각한데 두 번째로 좀 세상이 이로운 진보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이 사회에 필요한 걸 하는 게 전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단히 정치적이거나 대단히 급진적인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 무슨 생각하냐면 배구 선수 김연경 있잖아요. 오갈 데 없이 미아가 됐습니다. 근데 저거 협회와 구단의 폭력이거든요. 저 선수의 권익과 인권과 선수로서의 어떤 권리를 찾기 위해서 아무도 지금 나서지 않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진보정당이 이런 거 못 찾아 나서냐. 예전에 프로야구 선수협의회가 결성되던 초창기에 제가 참여연대에 있으면서 그 지원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참여연대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프로야구 팬들한테 호감을 받았었는데 이를테면 이거 별로 그렇게 진보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적인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이루어올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를테면 이 계약관계의 가불이라는 문제가 비단 대리점주나 이런 거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무슨 연예기획사든 스포츠 선수든 도처에서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어떤 것은 우리가 가불관계, 의뢰 정의를 대변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게 훨씬 더 대중적인데 저는 그래서 이 사회에 이로운 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문화는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에 침투하는 가장 빠르고 영향력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진보는 문화가 없어졌어요. 문화가 집회문화 빼고는 없어졌고 진보정의당은 더더욱 없다. 아마 술 먹는 문화 정도가 조인현 소장님하고 자주 만나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좀 우리가 세련돼져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옷을 세련되게 입고 다니자는 게 아니고 자기 성과와 자기 비전을 세련되게 대중한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는 수사학입니다. 정치의 90%는 수사학이에요. 근데 이 수사학에 있어서 진보는 새누리당을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이런 구호 죽었다 깨도 못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사기치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메시지의 힘을 여러분이 공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파하고 전달하고 확산시키느냐 훨씬 더 세련되어져야 되고 그냥 있는 걸 날 것 그대로 우리가 늘 회의 속상에서 얘기하던 논리를 국민들한테 그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성과와 자기 비전을 훨씬 더 세련된 그리고 공감의 언어로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당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약간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